우리 군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그 인디안들이 버팔로 사냥을 하면은 버팔로가 무리가 탁 있으면 인디안들이 한쪽에서 소리를 치면 버팔로가 무리가 다른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막 뛰어가죠. 근데 인디안들이 몰 때 이 절벽 쪽으로 몰면은 이 버팔로 무리는 앞에 있는 버팔로가 절벽에 떨어지는 줄 모르고 온 무리가 계속 그 절벽 쪽으로 뛰어가면서 전부 다 몰살당합니다. 저는 지금 요즘 우리 군대를 보면서 이런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더 이상 시간을 놓치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기회가 안 올지 모른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주제가 주로 이제 정신무장, 정신전력 이런 데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정신무장 중요합니다. 독일 그 지참대에 가면은 모토가 이겁니다. 멘스 아기타 몰렘. 이게 라틴어인데요.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 그런데 독일군은 그게 통하는 말입니다. 왜냐? 평상시에 과학기술을 굉장히 과학기술에 기반한 군대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전통을 한 번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처음 시도한 게 저는 7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군이 다시 새로운 재창군의 시점에서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2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근대 사령관님께서 정말 제2창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 5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이 203고지 포기한 사례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러일 전쟁 때 여순함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203고지를 일본군이 공격하는데 일본군만큼 정신무장이 잘 된 군대가 없죠. 이제 단 하루에 8,000명, 7,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오직 지휘관이 돌격하라니까 그 돌격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죽음을 알면서도 달려 들어갑니다. 이보다 더한 정신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고지를 점령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점령하느냐? 본토에 있는 해안방어부대에 있는 포를 떼내와가지고 그 산에 올려가지고 사격하면서 점령합니다. 누가 이틀 만에 점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기체계와 과학기술이 왜 중요한지 근데 아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다 띄워놓고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협이라 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고 혹은 의도적으로 보고 싶지 않아 했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이제는 우리가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군사적 위협 자체가 완전히 수준을 달리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미중 갈등. 저는 미중 갈등을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 2019년 밀리터리 밸런스에 나와 있는 중국군의 북부군 배치를 따라가지고 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한반도고, 여기가 이제 여순반도고, 여기가 산동반도. 요걸 확대한 지역입니다. 이 길목에 북부정거사령부, 북부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각 지상군들이 얼마나 많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아주 여실하게 드러내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는지 아주 잘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에 동경 124도 이 서쪽으로는 넘어오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적인 위협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해 바다를 중국에 그냥 그대로 내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가지고 전쟁의 양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는 인구절벽 문제는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녀가 있는 가정 중에서 한 자녀 가정이 이제 50%를 넘어섰습니다. 전부 집안마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인구절벽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대량 병력 손실이 있는 전쟁은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대량 이긴다 하더라도 많은 병력 손실이 있으면 그 승리는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요, 2019년 8월 초에 제가 미국 미래사령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외국 분장이 저는 처음 가봤는데, 여기에서 당시 미래사령관 머레이 장군이 저한테 커맨드 브리프를 하면서 첫 번째 내세운 슬라이드입니다. 세상은 바뀌었다. 이 세상이 바뀐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 있는 저비용 센서, 인공지능, 정밀 타격 기술, 오토노미, 로보틱스, 지향성 에너지, 레이저 기술, 퀀텀 이런 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전쟁의 양상을 바꿔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 양상 바뀌는 것이 승패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쟁 양상은 바뀔 겁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으로 앞으로 전장 공간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우리 우주와 사이버는 잘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과 초연결 시대에 전자기 스펙트럼을 지배하지 않는 군대가 승리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림을 대부분 잘 아시는 그림이죠. 요 숫자가요, 그 분야의 기술이 처음 발견돼 가지고 꽃을 피우는 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점점 더 짧아지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는 이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훨씬 더 짧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메이드 인 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술혁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만큼 누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혁신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한 번 뒤처지면 더 이상 따라가기 힘들게 되거든요. 요거 2019년 맥켄지 보고서인데요. 이 인공지능 프론트러너하고 패스트 팔로우하고 차이가 이겁니다. 처음에 인공지능에 빨리 뛰어든 기업들은 초기 비용은 발생하지만은 한 10년이 지나면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은 기업과 나중에 투자한 기업들하고 완전한 초격차가 발생된다. 이것은 군사 분야의 혁명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혁명에 누가 먼저 빨리 뛰어드느냐 안 뛰어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가의 군대의 수준 자체에 초격차가 발생합니다. 이 초격차는 국가의 운명과 결정이 됩니다.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잠깐 비판을 좀 했었는데요. 이것이 국방개혁의 2.0의 핵심 내용입니다. 전체 부대 규모를 줄이고 또 감축하고 대부분 이런 조정하는 거죠. 그런데 2020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국방개혁 2.0에 대한 평가를 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한국형 군사전략과 교리를 명확하게 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개혁 2.0. 정말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으로 인한 국방과 전쟁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야 된다. 이미 국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자, 우리가 규모를 이 틀에 의해서 계속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줄이고 있고, 줄이고 난 다음에 그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부터 이 정부는 아직까지도 국방의 2.0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육해공군 각군은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군은 아미 타이거 4.0, 해군 스마트 네이빙, 공군 에어포스 컨트롤 차세대를 위한 개념 연구라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국방개혁을 추진한 결과 우리가 추구했던 이상과 지금의 현실의 괴리가 어떤지 제가 좀 재미있는 데이터를 좀 제시해보겠습니다. 첫째, 북한 핵 미사일. 제일 오른쪽에 여기 이제 좀 그림을 제가 너무 짧게 그려서 잘 안 되는데요.
맨 밑에가 저층방어고 그다음 중층방어, 상층방어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저층방어밖에 없습니다. 중층방어를 담당하는 사드, 뒤 옆에 보시죠. 배치 반대 운동을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상층방어 이제 한참 연구 개발하고 있죠. 우리 아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미군은 월남전부터 드론을 운영했습니다. 그 드론을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게 코소버전 때입니다. 아는 여기 에어로바이오먼트 한국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미군에 지금까지 납품한 드론 숫자가 얼마 정도 되냐니까 한 3만 5천 대 됩니다.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만 해도 15,000대가 넘습니다. 이건 2004년부터 이런 팩봇이란 또 탈론 회사에서 만든 이런 조그만 지상 소형 로봇을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명수를 좀 줄였죠. 우리 이 사실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이제 2년 전에 드론봇 전투단을 만들고 제가 전투발전부장을 했던 거기에 드론봇 군사연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개념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 인물을 미군들은 로봇을 시킬 때 우리는 지뢰제거 작전 병사들이 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우리가 한 번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본 적 있습니까? 5G,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병사들이 들고 다니는 무전기는 뭡니까? 이제 군에는 이제 TICN 막 전력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5G가 전송 용량 속도가 거의 한 20GB, 20GBps입니다. 근데 TICN 4에서 45메가bps입니다. 사진 몇 장 보내는 거죠. 동영상 하나도 제대로 못 봅니다. 정상적으로. 그리고 미군들은 이미 JADC2라고 해서 Joint All Domain Command Control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말단 병사와 센서로부터 시작해서 미 본토에까지 클라우드로 전부 다 연결해가지고 병사가 센서를 가지고 무기체계랑 센서를 딱 작동을 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카브로 뜰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도 육해군 전부 다 연결했어요. 우리 이게 다 전장관리 책임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KDS 전부 다 따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연동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지만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에서의 인공지능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앱을 깔아서 인공지능 신문을 보는데요. 매일 한 10개의 새로운 기사가 뜨더라고요. 뭘 개발하고 뭘 새로운 앱을 만들었고. 미군 조인트 AI 센터를 만들어서 JAI라고 그러죠. 합동 인공지능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클라우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장 클라우드를 따로 만들고 전장 초연기를 따로 시키겠다는 겁니다. AITF 육군에서 운영하는 건 카네기 멜론 대학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전투발전 할 때 처음 인공지능 전투발전 컨퍼런스 열어가지고 조직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난달에 국방부에 과 2개 만들었습니다. 드론봇과 하나, 인공지능과 하나. 이런 전장 연결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디지털 뉴딜 사업을 해왔습니다. 작년 한 해만 각 분야 정부 부처에 뿌려진 돈이 1조 한 5, 6천억 됩니다. 그 중에서 국방부 분야가 얼마나 받았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교육사업 정도. 이게 우리 국방의 현실입니다. 데이터 댐을 쌓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신다윗 박사 잘 지적하셨는데 데이터 댐, 보안규정 때문에 데이터 절대 못 쌓습니다. 그리고 지금 쌓여있는 데이터도 없습니다. 지금 연합훈련 어제 끝났는데 연합훈련 끝나고 훈련 데이터 싹 다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카이스트 이승섭 부총장이 와 계신데 저분의 도움으로 그나마 우리 카이스트 을지연구소에 민간인과 산하경이 같이 쓸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데이터 공역으로 아주 기초적인 아주 양도 적은 데이터 7개 쌓아놨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나중에 관심 있는 분 오셔가지고 저 데이터 쓰십시오. 무료입니다. 우리 군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말로만 계속 AI 데이터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일본 과제가 국방개혁에 대한 생각과 틀 자체가 잘못되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치 국방개혁법에 있는 그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 개혁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혁신적으로 조직과 문화와 싸우는 방법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혁신되지 않는 것은 개혁과 혁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정부까지 내려온 국방개혁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방법을 써도 혁신 동력을 다시 살려내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 국방개혁이 전작권 전환이라는 이 정치적인 목적을 다분히 생각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외형적인 틀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소프트 파워가 좀 간과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방개혁 2030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현재의 방위력 개선 체계입니다. 잘 보시다시피 요 맨 위에가 소요군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요 제안을 하고 제기를 하고 나면은 결정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전부 방위산업청이 획득 연구개발과 획득 방법을 결정해서 진행합니다. 시간이 엄청 걸리죠. 첫 번째. 두 번째, 각 군 총장님과 국방부 장관님들은 내가 소유지역에서 방위산업에 떠넘겼을 게 아니라 내 책임 끝났다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주인입니까? 군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력 건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기에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이와 같이 책임이 분산되어 있고 여러 중첩되고 정립된 시스템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굳어져 버립니다. 내가 저희 동기들이나 우리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국방의 주인이 누구냐? 이제 국방의 주인이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있는 개혁의 틀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이 국방 태세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아까 1번 주제할 때도 이야기 잠시 나왔는데요. 그래서 국방혁신 4.0이라는 걸 구상합니다. 4.0은 뭐냐?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국방 전 분야에 낙수 효과를 보면서 혁신 동력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왜 4.0이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4.0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강화하고 인구절벽 문제도 해소하고 또 유사시에 전투에는 인명 소진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과제를 일단 5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우리가 6.25 이후에 한국군이 선배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국방혁신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은 이제는 시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군을 새로 설계한다는, 새로 창군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여기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군사 전략을 만들고 새로운 싸우는 방법을 개발해요. 이 군사 전략도 북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갖다 놓고 이거 다시 한번 설계를 해요. 거기에 맞게끔 이 전략과 개념에 맞게끔 새로운 부대 구조를 만들어요. 용의복합적에 쓸 수 있도록 모자이크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 구조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과 교류를 새로 발전시켜야 되고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물자, 장비, 개배치가 이런 시설 제도 개선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까지 있었던 육군, 해군, 공군의 틀을 좀 벗어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싸우는 방법을 바꾸면은 여기에 맞는 상부 구조도 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우주, 사이버, 필요하다면 뭐 장사형 타격 무기들, 또 전자기 스펙트럼을 관리하는 이걸 다 묶어서 새로운 전략군을 만들어서 육해공 전략군 4군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주장합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전투요원의 모병을 확대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시간이 없다고 지금 좌장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람 하나에 한 사람이 소총 하나씩 들고 전투하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제 유민 복합 체계로 바꾸고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서 이제 무인의 중심이라는 이 체계로 점점 전환시켜 나가요. 그러지 않고서는 앞으로 병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미래 전장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 인공지능과 초연결 데이터 이것들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사이버 전자전 수행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연구개발 체계로는 어떤 것도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미래도전기술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 체계도 만들고 또 신속 연구개발 제도도 만들고 했는데 근본적인 제도의 그 검토 없이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보완정책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군과 획득 조직과 연구개발 조직이 다 떨어져 있는 것들 이것을 다시 빨리 합쳐서 융합한 연구기획을 하지 않으면은 군이 필요한 것들을 적기에 빨리빨리 획득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국방연구개발이 지금은 국가연구개발 전체 시스템 전략이 아직 저 구석에 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크지만은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 있고 저해진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ADD 중심의 연구개발, 물론 ADD의 능력도 계속 앞으로 확충시켜 나가야 되지만은 적어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소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국방 중심의 연구개발 체계가 세팅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는 미군들도 군에서 개발한 것을 사회에 전환시켰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사회의 연구개발과 사회의 인공지능 기술이 훨씬 더 빨리 갑니다. 이제는 우리도 사회의 제도를 빨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임기 기간 내에 국방비 대비 전체 15%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저인력, 저비용, 고효율 국방체제를 만들어서 병력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인명 소진도 줄이고 그리고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체계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국방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수권자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검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전부 다 리세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력진강 체계 전체를 제도를 다시 좀 보완을 해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분야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국가통수권자부터 군 고위의 리더십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재원을 뒷받침하고 군 자체도 현재 있는 재원 투자 계획을 전부 다 다시 좀 재조정해서 불필요한 걸 줄이면서 운영 효율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군, 산학연, 융합 생태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국방혁신 4.0은 결론적으로는 덩치는 작지만은 전투력은 훨씬 더 강한, 그래서 아무도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함부로 넘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과학기술 강국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목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차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에서 국방연구개발이 확산될 경우에는 새로운 국가 먹거리 산업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달려가는데요. 첨단 과학기술 강국 연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 가치,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정말 당당하고 힘있는 군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포럼 회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